버스 한 대가 시골길을 달립니다. 흔한 아침, 흔한 승객들. 기사는 늘 하던 대로 핸들을 잡고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총을 든 남자 하나 때문에요. 살아남은 사람은 단 3명입니다. 버스기사, 그리고 남매. 그리고 보통 영화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범인은 누구냐? 왜 그랬냐? 어떻게 복수하나? 그런데 이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끝나버립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작해요. 사건이 끝나고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영화는 무려 3시간 40분가량을 이어나갑니다. 색이 빠진 흑백 화면으로 거의 아무 말 없이. 음악도 거의 없이. 이걸 그대로 보다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전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리고 조용한 이런 영화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저를, 관객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 토파볼 영화는 아오야마 신지 감독의 유레카입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유레카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영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느낌이 좀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꼭꼭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배경은 일본 큐슈의 한 마을입니다. 평범한 시내버스가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한 남성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범인은 승객들을 하나둘 죽여가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그 참극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3명. 버스기사 사와이와 학교를 가려던 남매, 오빠 나오키와 동생 코즈에가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영화는 시간을 훌쩍 건너뜁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 사와이는 그동안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매는 부모 모두를 잃었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죽었습니다. 두 아이만 덩그러니 그 큰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좀 이상합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겁니다. 서로한테도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극중에서는 텔레파시와 같은 느낌으로 남매가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남매의 유대를 보여주는 것도 같았습니다. 사와이는 이 남매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때마침 마을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났고 그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사와이의 입장이고 왜 굳이 남매 집에 들어가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영화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슬슬 알게 돼요. 같은 사건을 겪은 생존자 셋만이 서로를 유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중간에 남매의 사촌인 아키히코도 들어와서 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을에서는 연쇄사건으로 흉흉해져 있고 형사는 어째서인지 사와이를 의심합니다. 취소를 당하면서 어쩐지 버스 납치범의 눈과 닮아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받은 사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일터에서 우연한 계기로 처음 버스 기사를 동경하던 때를 떠올리게 되고 그 길에 버스를 한 대 삽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로드트립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집이라는 껍데기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버스 여행은 스근한 회복의 여정이 됩니다. 살해, 그러니까 직접적인 죽음의 경험이 있는 4사람이 캠핑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버스 안에서 지내면서 유대를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관계는 사와이와 나오키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려는 나오키에게 사와이는 위험하니까 그만해라는 말보다 버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와이의 행동은 앞으로 나오키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행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관객은 알게 되는데 마을의 연쇄 살인범이 오빠인 나오키였던 겁니다. 나오키는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았고 칼을 들고 있었고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사와이가
받고요. 사와이는 그에게 어줍지 않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운전하는 법을 알려준 것처럼 살인하는 법을 알려주고 선택지를 주면서 나오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살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죽지는 마라 라는 진심 어린 말도 전합니다. 그렇게 나오키를 자수시키고 버스를 돌아온 사와이를 맞이하는 것은 울고 있는 코즈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오키와 코즈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 수 있고 한쪽이 나쁜 짓을 하면 다른 한쪽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즈에는 이미 나오키가 범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는 멈추지 않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 와중에 사초는 말실수를 하고 내쫓기게 됩니다. 버스 안에는 오빠를 잃은 코즈에와 사와이 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다를 지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영화는 그대로 막을 내립니다. 이게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인데 사실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줄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유레카에서는 감독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유대를 그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섹션에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 별거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보는 내내 묘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 비밀은 영화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보다 우리를 어떤 상태에 데려다 놓느냐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프닝을 보자면 검은 화면에 흐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해일이 온다. 우리를 휩쓸어 갈 것이다. 근데 정작 영화는 그 해일을 보여주지 않아요. 파도가 부서져서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순간이 아니라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요함을 비춰줍니다. 바다가 뒤집힌 다음 거짓말처럼 잔잔해진 호수 같은 거. 영화가 3시간 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요함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남기고 간 멍한 상태. 한 평론가는 유레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겪는 것이라고요. 바로 이게 유레카의 핵심입니다. 보통 영화는 인물들의 고통을 친절하게 보여주는 편입니다. 슬픈 음악을 깔고 눈물을 클로즈업해서 또 과거 회상 같은 걸 끼워 넣어서요. 지금 이 사람이 아파요 라는 걸 보여주죠. 유레카는 정반대로 갑니다. 슬픔을 설명하는 대신에 영화 자체가 그 멍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한 장면이 피로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고 카메라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악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물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통과하게 됩니다. 솔직히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감독이 각본을 촘촘하게 잘 짜놨기도 하고 사실 그 지루함조차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고려해보자면 감독의 선택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느린 시간을 우리한테 그대로 살아가게 만든 겁니다. 버스기사 사와이를 보면 누가 다가오거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할 때 미안합니다 라고 반사적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축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게 점점 반복되고 보다 보면 다르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와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다른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래서 차라리 자기의 고통을 남한테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거리를 두고 미안합니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안합니다는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지키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굉장히 다정한 방어막이 되는 셈이죠. 영화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말로 선언하는 것은 없어요. 대신 아주 작은 행동들만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세 장면만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장면은 사와이가 밤에 혼자 앉아서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 장면입니다. 사와이가 전등을 켜면 창문 밖에 바깥 세상이 보이고 끄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행동이 그 어떤 대사보다 그의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네 사람이 로드트립 중에 언덕에 올라가서 풍경을 보는 장면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풍경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있다는 그 미묘한 말하지 않아도 주는 안정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좋아하는 장면인데 사와이가 나오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말이 없이 손짓으로만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풀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운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아이의 마음이 먼지를 툭툭 털고 서서히 일어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한마디 설명도 없이 침묵 속에서요. 이게 유레카의 방식입니다. 감정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우리 앞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죠. 화면 색깔도 한번 봐보세요. 흑백인데 약간 누리끼리 하지 않나요? 이게 세피아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사진과 같은 질감인 거죠. 이 색이 묘합니다. 분명히 따뜻하게 보이는데 동시에 어딘가 죽어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온기가 사라진 세계 위에 가짜 온기를 한 겹 덮어놓은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는 것 같으면서도 끝내 안심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피아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덮어볼게요. 앞에서 말했듯이 유레카는 다 나왔어요 해피엔딩 땅땅땅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딩으로 갈수록 주인공들이 조금 더 아파 보이고 슬퍼 보여요. 근데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면 아프다는 것은 감각이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다리가 부러져서 오랜 기간 깁스하고 다시 걸으려고 하면 조금 통증이 있잖아요. 그 통증은 마비가 풀리고 있다는 신호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껴졌습니다.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을 한 감독의 의도를 조금 더 톱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야기를 만들고 형식을 입힙니다. 근데 아오야마 감독은 이걸 반대로 했어요. 3시간짜리 흑백, 가로로 긴 화면 이렇게 형식을 먼저 정해둔 다음에 이야기를 입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레카에서 긴 러닝타임, 흑백, 옆으로 넓은 화면이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길이가 그런데 왜 굳이 3시간을 넘게 설정을 했냐라고 보자면 제 생각에는 감독이 회복은 빠르게 될 수 없다라는 걸 밝히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러닝타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긴 시간을 견뎌야만 극중 인물들의 시간을 진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앞 챕터에서 말한 세피아톤 기억하시죠? 그냥 흑백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촬영 감독 다무라 마사키가 좀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흑백 필름으로 찍은 다음에 컬러로 현상에서 누렇게 색을 입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색을 언제 쓰느냐예요. 이 영화는 거의 맨 끝까지 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맨 마지막에 가서야 색이 돌아옵니다.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색이 없는 동안에는 마비된 상태, 애도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색이 돌아왔을 때는 감각 그리고 삶이 돌아오는 순간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색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언제 돌아오냐로 의미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색전환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기 때문인데 좋게 보는 쪽은 감각이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평합니다. 근데 아쉬워하는 쪽은 마지막에 색이 돌아온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떤 평론가는 그 색깔 전환이 오히려 영화가 쌓아온 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족으로 느껴졌나요? 구원으로 느껴졌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편집을 보겠습니다. 대화하는 장면을 찍을 때 흔히 말하는 사람을 찍고 듣는 사람을 찍고 이렇게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찍고 보여줍니다. 근데 아오야마 감독은 이 평범한 방식을 조금 다르게 씁니다. 단순히 말 주고받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세계 안의 사람인가 밖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컷으로 판정해버려요. 같은 화면, 같은 시선의 흐름 안에 있으면 같은 편, 자꾸 화면에서 잘려나가면 바깥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촌이나 형사와 같은 외부 사람들이 나오는 컷을 보자면 이들은 미묘하게 화면 밖
밖으로 나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자 셋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것이죠. 대사로, 말로, 행동으로 설명하지 않고도 컷의 구조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카메라는 인물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화들은 인물의 감정선이 중요할 때 클로즈업을 확 당겨가지고 얼굴을 잘 비춰주잖아요. 근데 유레카는 이걸 아낍니다. 멀찍이 서 길게 지켜봐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클로즈업은 이 사람이 이런 상태예요 라는 것을 관객에게 거의 떠먹여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감독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화는 결국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난 이 사람과 어떤 거리를 두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건 그가 늘 존경한다고 말해온 장르 고다르의 태도에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드물게 카메라가 가까워지는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아까 그 운전을 가르치는 장면처럼요. 이 감독의 연출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오야마의 스승이자 일본 최고의 평론가인 하스미 시게이코가 한 말인데요. 하나의 대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각도는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아오야마는 그 중에서 바로 이 한 자리밖에 없다 싶은 정확한 위치를 골라낸다는 겁니다. 하스미는 그 절대적으로 정확한 카메라의 위치가 자기를 눈물 나게 한다고 말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각도지? 라는 질문 하나로 영화 한 편을 모두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장면을 골라서요. 카메라를 한 5cm 앞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무너지는 게 느껴졌다면 그게 바로 감독이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고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유레카와 마지막에 흐르는 노래는 짐 오루크라는 음악가 앨범에서 가져온 겁니다. 처음에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화면 안에서 실제로 흘러나오는 소리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화면 밖에서 영화 자체를 감싸는 소리가 됩니다. 인물의 마음속하고 영화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로 포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 오빠 나오키가 버스에서 읽고 있는 만화책은 아키라입니다. 아키라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걸 통제하지 못해 파괴로 치닫는 소년의 이야기죠. 말 한마디 없는 이 소년 안에서 위험한 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만화책 한 권으로 미리 복선을 깔아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이 왜 유레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의 시발점을 1995년으로 뽑았습니다. 1995년도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두 가지나 일어났는데 하나는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잘 알려진 사이비 종교 옴질리교가 벌인 끔찍한 테러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베를 덮친 한신 대지진입니다. 두 사건을 겪으면서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깨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공포. 유레카의 버스 납치는 이러한 공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멀쩡히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1995년 일본 사람들이 느꼈던 감각인 것이죠. 그리고 감독은 유레카를 추모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의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세대를 떠나보내는 애도인 것이죠. 그래서 흑백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촬영 감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색깔의 선택은 단순한 미적 취향이 아니라 유레카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색을 빼고 흑백으로 간 겁니다. 형식 자체가 애도의 방식이 된 것이죠. 또 유레카는 혼자 뚝 떨어진 작품은 아닙니다. 감독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세 편의 영화 중에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흔히 기타 큐술 3부작이라고 불리는데 헬프리스, 유레카, 새드 베케이션, 이 세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망가진 가족,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또 다른 가족입니다. 이 영화들에서 진짜 가족은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 폐허 위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유레카가 딱 그렇습니다. 버스
버스기사 사와이가 남남인 남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두고 한 평론가는 세 편을 양아버지 3부작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도 했습니다. 불행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려는 남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오야마 감독은 영화만 만든 감독은 아닙니다. 그는 유레카를 소설로도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로 일본의 권위 있는 상인 미시마 유키오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감독은 영화 잡지에 글을 쓰는 비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자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이 영화가 왜 그렇게 형식에 집착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비평가의 눈으로 자기 영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까다로운 형식의 실험을 세계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테러 피해자 연구까지 찾아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레카가 말하는 회복은 일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겪고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영화학자들은 이 작품을 배틀로얄, 히미즈 이 영화들과 같이 비슷한 시기 일본 영화들을 한데 묶어서 상처받은 시대의 영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헤일이 온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내 헤일은 보여주지 않고 막을 내립니다. 대신에 극에 지나간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3시간 넘게 바라봤습니다. 3시간이란 긴 시간도, 빠져버린 색깔도, 멀찍이 멀어진 카메라도 전부 하나의 이야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회복은 빨리 될 수 없고 완전히 끝나지도 않으며 그래도 삶은 어떻게든 계속된다. 유레카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떠나는 감각도 아니에요.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그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유레카 토파보기를 맞춰볼 건데요. 3시간 38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겪은 관객들의 마음에 진하게 남기는 유레카였습니다. 마지막 색전환 장면에서 회복을 바라보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상실감을 바라보셨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토파보기 영상을 올릴 건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영상에 댓글을 달면 주인장의 답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